짧게 할게요. 앞으로는 일단은 비트코인 문제는 제가 비트코인은 이렇게 가다가 6월 말 7월 초쯤에 디지털 화폐의 어떤 뭔가 좀 확실한 어떤 선언이라던가 뭐 출발이 있을 거예요. 디지털 화폐가 그때 이제 확실한 폭락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 그 비트코인의 목적이 어떤 거대한 목적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값을 조절하고 등등등, 디지털 화폐를 위한 준비를 위한 하는 어떤 실험실의 생쥐다, 이런 이론을 제가 그런 가설을 제시했고, 심지어는 테슬라까지도 그 생쥐에 속한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기 위한 중간에 프론티어 생쥐, 그러니까 뭐 자랑스러운 생쥐죠. 일단 그런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가설입니다, 가설. 어제 좀 재밌는, 임지혁 작가가 사진 찍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페이스북에서 데미안 허스트가 일본 사무라이의 그 8가지 미덕, 뭐 정의, 자비, 뭐 명예, 뭐 이런 8가지 미덕을, 그러니까 벚꽃, 사쿠라, 나뭇가지에다 사쿠라를 막 찍어서 좀 급조한 듯한, 그러면서 그것을 판화를 파는데, 보통 설치 미술을 하다가 그렇게 팔 수 있는 사진을 팔다가 그 다음부터 드로잉으로 넘어오고 그래요. 왜냐면은 설치 미술이 워낙에 그 현금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림도 좀 대충 그린 거긴 하지만 뭐 거기까지 인정을 해주고, 근데 그거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화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왜냐면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화가의 작품으로 암호화폐의 그 상승분을 그림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그런데 왠지 저는 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 결제를 테슬라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데, 그것이 굉장한 큰 실수구나라고 느꼈던 것처럼, 데미안 허스트가 전성기가 벌써 지났나? 아직 젊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암호화폐가 정말로 그 운명을 다할 때,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 이제 국면이 전환될 때, 어떤 보호막, 그 사람들이 돈을 날리는 것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하긴 하겠죠. 하는데 본인도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왔을 때, 데미안 허스트 때도.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자,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오신 분이 아직도 삼성전자가 틈나는 대로 삼성전자를 사모은다고 하길래, 그 뉴노멀 시대고 우량주의 그 전설이 깨진다. 이제 앞으로는 우량주라는 게 없다. 삼성전자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왜냐면 그때는 뭐 휴대폰도 잘 나갈 때고,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휴대폰은 굉장히 저가폰이 등장을 하면서 밀리게 될 것이고, 반도체는 새로운 소재가 나온다거나 새로운 방식이 나오면서 밀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휴대폰은 지금 현재 이제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반도체는 생산 방식하고 그 반도체 기능 자체를 회피 설계할 수 있는 방식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 이후를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올 것이고,
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한 10%는 현금화 시켜라 그랬는데 한 달 전이었나요? 지금은 저 같으면은 25%로 비중을 늘릴 것 같아요. 현금화 시킬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수익을 실현시킬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 자기 원금, 삼성전자에 들어갔던 원금을 회복할 때가 왔다. 그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걸 보면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97년 IMF 때 하나은행이 미술품 담보대출을 실시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고, 2008년 그 버블 붕괴 때도 신한은행이 미술품 펀드를 운영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공동구매 형태로 출발을 했고, 신한하고 하나가 뭐 합작했다고 하던데, 여기서 이제 올해 안에, 그러니까 혹자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버블이 터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올해 안에 분명히 터지고 3월달 안에 확실한 신호가 올 거다. 지금 며칠 안 남았죠. 또 버블 붕괴에 확실한 신호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 그냥 제 느낌일 뿐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뭐가 하나가 차이가 있을 것 같냐면 언번들링이라고 그러죠. 언번들링. 즉 97년 IMF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술 시장이 주식 시장이라던가 부동산의 그 버블이 꺼질 때 같이 꺼졌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언번들링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2021년 올해 버블 붕괴 때는 미술 시장은 같이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이건 자본주의 붕괴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미술 시장으로 이렇게 옮겨버리는 거죠. 옮겨버리면서 미술 시장은 버블이 붕괴되는 게 아니라 살짝 타격은 있을지 몰라도 더 확대가 될 거다, 더 커질 거다라고 지금 그런 느낌이 오고요. 언번들링. 그러니까 뉴노멀이기도 하고 우량주를 믿는 시대도 아니고 미술시장과 부동산 주식시장은 언번들링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도 암호화폐하고 부동산하고 주식은 같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폭락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전에 미래의 비축통화는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거기에는 추억과 스토리의 압축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트코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술품이 비축통화가 되고 비축통화의 담보물이 되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운영되는 코인이 아트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어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이겁니다. 자, 물병자의 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그 책을 거의 한 25년 전에 읽었나요? 포톤벨트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태양계가 인간들 전체를 어떤 영적 각성으로 이끄는 우주적인 지대로 들어간다라는 책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그 어떤 IQ도 좋아지고 영적인 육체적인 상태에서 조금 더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느냐면 그 무의식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전생치료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사람이 영혼이 죽을 때 천국에 가져가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 가치, 즉 생과 사를 떠난 가치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얘기해주는 생과 사를 떠난 가치가 뭐냐면 그게 바로 추억인데, 그 추억은 뭐 사랑의 추억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아픈 가슴 아픈 사연일 수도 있는데, 그 굉장히 가치 있는 추억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지구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하고 결국 행복을 찾는 그런 스토리를 가장 값어치게 여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영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채널링을 통해서, 영매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추억을 가져가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 영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우리 지구 전체가 영적 각성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고, 이게 자본주의 몰락과 동시에 겹쳐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예술품 기축통화로 간다라고 감을 잡았느냐, 바로 이 시점에, 이 과도기에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추억이나 스토리를 압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신지혜가 우승했을 때, 어떤 그 미국 대회에서 처음 우승했을 때, 그 다음에 최경주 이런 골프 선수들이 우승을 했을 때 그분들이 썼던 모자가 가격이 얼마냐면, 최초의 경매 가격이 300에서 500으로 시작을 한대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우승했을 때 썼던 모자예요. 그 홀을 18홀을 돌 때, 그럼 막 이제 땀 냄새도 나고 막 묻어있지, 이렇게 선크림 묻어있고 그렇죠, 모자에가. 그리고 이제 이 모자를 벗을 때 이 여기가 이제 지문이 묻어있죠. 손때가 묻어있고. 그게 억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 골프 선수의 그 모자를 갖고 싶어서, 그 갤러리들이, 그 팬들이. 자, 그러면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 나폴레옹이 정말 썼던 모자가 하림의 그 회장이 샀는데 26억에 사서 72억으로 올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뭐 100억대까지 올랐겠죠. 그게 하림 본사의 유리관 안에 보관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모자를 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죠? 나폴레옹이 했다라고 알려지는, 이건 뭐 진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 했던 그 말, 결국 실패했지만 그 사람은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게 그 모자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배우지 않았다면 그 모자의 값어치가 올라가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고 역사에서 배운단 말이죠. 최경주라든가 신지혜가 우승했던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신화가 되고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신화가 되고 스토리가 되는 건데, 그것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의 가치가 그 모자에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화가들의 끊임없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뭔가 감추어진 비밀에 대한 어떤 탐구심이라던가, 우리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그게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로 나오는 건데, 그 붓질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시각화하고자 하는, 즉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화면에 담아내고자 하는, 그 행위로서 또는 음악으로서 뭔가를 보여주고,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담긴 게 바로 그림이나 예술품인데, 그것이 그 골프 우승자의 모자라든가 나폴레옹의 모자가 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건데, 그게 스토리와 추억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 그리고 정신적인 노력, 영적인 노력이 그 그림에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전전전 영상에서 30억 년 전에 별빛이 우리의 두뇌의 그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빛이 신의 손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그 별빛을 신의 손길로 표현하는 그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천수관음 보살상 뭐 이런 건데, 별빛이 신의 손길이라면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은 경우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 육체에 대해서 이 양자물리학계에서는, 양자역학계하고
영성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육체를 우리 육체를 악기로 표현합니다. 악기, 기타 같은 거. 그러니까 5줄이라고 쳐봐.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목화토 금수 음양 오행하면 7개의 줄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요일에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주일이 있는 건데, 우리 몸에 7개의 줄이 있는 하나의 악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별빛이 그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손길이, 신의 손길이, 별빛들이 차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차별이 생기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의 악기가 그 최초의 별빛에, 신의 손길에 길들여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별자리라던가 사주팔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물리학에서는 솔리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고리파라고 그러죠. 파동은 파동인데, 목성에 이제 그 목성에 눈이 있잖아요. 거대한 눈이 있는데 그게 영원히 안 없어지잖아요. 뭐 우리가 아는 한 천문관측 역사상 그 붉은 눈이라고 그러나요? 그 목성의 눈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게 고리파예요. 고리파. 솔리톤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전에 제가 전파과학사에서 나온 모든 시리즈 과학책을 다 읽었거든요. 거기에 그 솔리톤에 대해서 이제 솔리톤만 다루는 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파동의 과학이라는 책을, 굉장히 두꺼운 걸 한 몇 권을 제가 읽었는데, 파동의 과학이죠. 파동인데 그 파동이 분명히 실체가 없고 물질이 아니야. 그런데 그 파도가 한번 딱 치면 그 파도의 모양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것이 솔리톤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하고 성격은 하나의 솔리톤인 거예요. 고리파예요. 그 패턴이 형성된 파동이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잘 안 바뀌는 거야. 그런데 우리 육체가 솔리톤이고 그것이 어떤 패턴화된 파동이다라고 느끼고 산다라면은 순식간에 바꾸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의 그 성격이라든가 정체성을 순식간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지구 전체가 그 어떤 입자적인 시각을 중시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별빛이 꽉 차 있는 어떤, 그렇게밖에 사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대에 있다가 우리 태양계가 좀 더 우리 인간이 파동적이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이 지구가 태양계가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포톤 벨트라든가 물병자의 시대라든가 거기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인간은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몰락이 인간의 영적인 각성하고 맞물려 있다.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과거에 읽었던 수많은 그런 어떤 진단들과 책들을 봤을 때, 우리 별자리의 그 변화, 태양계 위치의 변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1년 2월 22일이 자본주의 고점이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영적인 시대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품에, 그 미술에 대한 미술품에 돈이 몰리는 것이, 물론 주식하고 부동산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림으로 몰렸다라도 맞아요. 그 흐름도 있는데, 반대로 저는 인간들이 영적 각성이 좋아지면서 돈이 몰리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가까운 미래에 예술품 기축통화가 지구상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그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백남준 전시 퍼포먼스에서 물감이 튄 양복을 빨아버려가지고 되게 그 친구 큐레이터한테 뭐랄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핀잔을 들었던 그 사람한테
한국의 신사 얘기를 해 줬는데 거기에는 그 백남준의 추억이 그 물감에 그 튀는 각도, 백남준이 손을 어떻게 이렇게 휘저었느냐까지 그 양복에 묻어 있단 말이죠. 그 추억이 묻어 있기 때문에 백남준의 그 퍼포먼스의 추억에는 뭐가 묻어 있냐면 그때 휠체어에 앉아서 붓질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마지막 붓질이었어요. 실은 백남준이 더 이상 붓질을 하기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뇌경색? 뭐 이렇게 파킨슨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붓질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백남준이. 그러다 보니까 또 물감이 튀었겠죠. 그러면 그 양복은 뭐냐면은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서 백남준의 마지막 붓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양복에 이렇게 스토리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5억이 아니라 한 50억까지 다 갈 수 있는 양복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왜 그 스토리, 예술품이든 모자든 옷이든 간에 예술가의 스토리가 왜 도대체 왜 그것이 값어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영혼들한테 물어보세요. 영혼들한테. 어, 그래, 당신은 죽어보니까, 지구에서 살다가 죽어보니까, 뭐가 가장 소중하든 추억이에요. 사랑, 역경, 뭐, 우리가 드라마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우리가 느꼈었던 그 감정을 이끌어내는, 감정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추억이란 말이죠. 아, 영혼들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지만, 영혼들은 아름다운 추억, 가슴 아픈 추억을 동등하게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살면서 뭐 역경이 오고 하는 거 다 동등한 그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그것은 내가 추억이라는 재산을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예술가들은 이제 저는 굉장히 제가 힘들었을 때 역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 연꽃이 피어나듯이 제가 이 눈동자의 우주를 그려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고양이 눈에 이제 달을 처음에 그리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2006년이고 그때 2006년에 나는 눈동자로 가야 되겠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쨌건 그 나폴레옹의 모자에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말을 했던 추억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골프 선수가 우승할 때 썼던 모자에는 그 골프 선수가 막 이렇게 머리를 썼던 아, 골프공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 머리를 쓰면서 땀을 흘렸고 그래 우승을 할 때 샴페인이 그 모자에가 묻어 있고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 다 그 냄새는 날아가겠지만은 그 추억을 집 벽에 이렇게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재산의 뭐 10% 20%를 막 쏟아부어서 사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모자에는 10% 20%까지는 안 할 거고 모자에는 한 1% 정도를 할 건데 그림에는 전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모자보다 훨씬 강력한 골동품의 가치보다 훨씬 강력한 게 현대 예술가들의 미술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 그림이 왜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칸트가 그 밤하늘의 별을 뭐 칸트가 됐든 아인슈타인이 됐든 밤하늘의 별을 그렇게 동경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 별빛이 신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제가 꽃행성을 그리는 이유가 그 별빛을 고스란히 담아낸 게 바로 꽃이에요. 지구상에서 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뭘 가장 오랫동안 지켜보죠? 그게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동자에 꽃을 닮은 별을 그려요.
눈동자에 꽃을 닮은 태양을 그리죠. 태양이 별이니까. 별을 확대한 게 태양이죠. 해바라기 태양. 그리고 그게 멀리 있는 게 이제 그 별빛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거죠. 본질적으로. 그리고 요즘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면 태양의 손길을 그리죠. 태양의 손길. 제 그 친구가 자기 프로필 사진에다가 아직 미완성된 이거를 가지고 다니던데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미완성 그림인데, 네. 날아가는 날개 같기도 하고 손길이죠. 계속 지금 태양의 색깔을 더 만들고 있거든요. 네. 초점이 쉽지 않죠. 그래서 별빛이 신의 손길이라는 생각까지도 저기 담겨 있는 겁니다. 제 그림에. 그러니까 그 과거에 제가 공부하고 공부했던 모든 책들, 사색했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저의 아픔과 추억, 행복했던 순간들, 깨달음의 순간들이 제 그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저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이 이제 단독으로 고리들의 그 그림 자체가 단독으로 예술품 기축통화의 시대가 왔을 때, 예를 들자면 예술품 기축통화가 5대5다. 마치 제가 리얼 경제하고 VR 경제, 가상현실 경제가 5대5가 되는 것처럼 일반 디지털 화폐가 이제 다른 또 가치 있는 것도 있겠죠. 금이든 달러든 간에. 그것을 기축으로 해서, 그것을 담보물로 해서 돌아가는 그 분량이 있을 것이고, 예술품을 담보물로 해서 돌아가는 분량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5대5로 봤을 때. 그 중에서 예술품 기축통화에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체 통화량의 약 33%, 3분의 1 정도, 전체 통화의 30%가 제 그림 기축으로 돌아갈 거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은, 인간이 가장 가장 그 영적인 각성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가 뭐 불교에서 염화미소 할 때 그 꽃을 보여주잖아요. 염화미소. 불린문자의 어떤 상태, 도저히 뭔가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그리는 게 그림이잖아요. 그 불린문자의 상태에 있었을 때 인간들이 상징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별하고 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린문자의 차원, 영혼의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관문이 있죠. 문, 초점, 그게 눈동자예요. 그래서 눈동자하고 별하고 꽃을 동시에 그리는 제 그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흡입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제 그림의 소재를 선정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선정을 한 겁니다. 눈동자와 별과 꽃이 결합된다면은 이 지구상의 그 그림을 좋아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눈길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흡입력이 어마어마하겠다. 그리고 그 동공 자체를 블랙홀처럼 표현을 한다면 정말 대단하겠구나.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시뮬레이션 속에서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순간 한 수백 가지의 그림이 머릿속에서는 이미 딱 그려지죠. 그걸 그려내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게 떠오르는 건 순식간에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게 떠올랐을 때 그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떠오르죠. 그 흡입되고 막 놀라는 그런 표정들, 태양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 단위 부자들이 줄이 서 있는 모습까지도 인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그 한순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아 내 그림으로 최소한 1,000조 이상은 이 세상에 기부를 할 수 있겠구나.' 그게 또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죠,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그 순간을 먼저 그 느낌을 맛을 보고 그다음에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한 땀 한 땀 그리는데 단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는. 상상하는 건 빠르지만 손으로 그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굉장한 미래 가치를 이미 제 그림은 내포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통화량의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그림이. 그러니까 한번 믿어 보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시고 어 제가 인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독촉성 발언을 했지만 저한테 도움을 준 분께는 특히 초창기에 도움을 준 분께는 제가 군말하지 않고 그림을 드렸지만 그분에게 추가로 선물을 드릴 생각은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왜 진정한 후원자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진정한 후원이 선물이잖아요. 그럼 선물에 대해서 선물로 보답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그러니까 인제 그게 독촉을 하는 순간 계약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그 계약된 것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그림에 담길 느낌 자체가 좀 영혼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독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왜냐면은 그게 그 그림의 가치하고 직결돼요. 그림이 가지고 있는 영혼성을 알아보는 눈은 미술품 컬렉터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림의 영성을 느껴버린단 말이에요. 그림을 많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일수록 더 비싼 그림을 사는 사람일수록 그걸 더 잘 느낀다. 그걸 느끼는 분이 더 많다. 그 길을 그림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영적인 힘과 그 길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언가들이 많죠, 부자들은. 이게 정말 좋은 그림이냐, 내가 투자 가치가 있냐 또는 자기는 마음에 드는데 인제 좀 부자들은 그림에다가 좀 재산을 저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또 속성이 있잖아요. 그 다람쥐에 도토리 땅속에 묻어 넣는 부자들도 인간이고 아무리 큰 부자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큐레이터라든가 주변의 디렉터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선배 컬렉터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정말 이 그림이 가치가 있겠냐. 그랬을 때 제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무한대의 가치 평가를 하는 '아 이거는 무한대 같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제 가치는 무한대지만은 선호도는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정한 게 인제 전 세계 통화량의 3분의 1 정도는 아마 감당을 할 것이다.